안녕하세요. 저는 해강그룹 꿈다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김지혜 사장님이 스폰서로 있습니다. 오늘 그날 여의도에서 나머지 미팅을 하다가 김성준 그룹장님한테 붙잡혀서 제가 리딩 아닌 리딩을 하게 됐는데, 리딩이라 굉장히 제가 처음 들어와 봐요, 이 독서 미팅을. 근데 리딩을 하게 돼서 좀 부족해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앞에 읽으면서 이 앞에 방금 전에 김성준 그룹장님께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역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약간 의사 말은 다 잘 믿고 뭐 의사니까 이렇게 병원 아프면 병원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내가 아는 의사가 똑똑하지만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건강을 위한다고 하는 제약회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결국 회사는 돈이 목적인, 결국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다 충격적이어서 보시면은 다 밑줄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를 찝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공유를 좀 드려볼게요. 15페이지에서는 하루에 의료과실로 죽는 사람이 700명이 넘는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시작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비행기 사고로 200명이 죽어도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데. 그리고 이 뒤로 넘어가면은 제가 항상 병원에 가면서 뭔가 좀 찝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17페이지에서 현대의학은 인간 건강에서 다음과 같이 매우 중요한 관점들을 놓치고 있다. 결국 병원에서 의사들도 항상 가면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면 스트레스예요. 면역 관리 잘하세요. 운동 부족이에요. 이거 저희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의사들은 이거를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이 페이지에서 제일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밑에 17페이지 중간에 예방은 돈이 안 되지만 의료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제일 가장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결국 요즘에는 의사도 자영업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 18페이지에 넘어가서는 결국에는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벌어졌냐. 결국은 18페이지 제일 위쪽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약회사를 주축으로 포진되어 있는 의료산업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결국은 의료도 제약회사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다 암암리 알고 있잖아요. 제약, 정부. 뭐 셋이 뭐 이해관계가 있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지, 너무나도 나랑 관계가 크고 중요한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19페이지에서 그 세 번째 줄에 제약회사와 의료계가 틀어지고 있는 의료 권력이 환자들에게 넘어가야 한다. 그것이 환자 혁명이다. 아, 이 책이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그리고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환자들이 관심이 없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환자는 소비자이고 변화는 소비자만이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의료를 이용하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요즘에 여기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고 이런 똑똑해지는 소비자들이 대체의학, 영양학적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건기식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커지고 있는 그 방향에 우리 PM이 있겠구나.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제약회사는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 저는 이 부분은 결국 다 적은 것 같아요. 돈으로 제약회사가 결국에는 의료를 샀다. 의료를 장악했고 광고도, 네, 언론도 다 장악을 했다. 이런, 그리고 뒤에서는 22페이지에 좀 중간에 40년 전 출시된 항암제도 여전히 가격이 높다. 병의 위증에 따라 약값이 책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사람 목숨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좀 제약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막
마케팅 지출 대비 연구 개발비는 19대 1. 그런데 로비 비용으로 1억 8천을 지출한다.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음. 그리고 23페이지에서 FDA와 제약회사 간의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FDA 승인이 있잖아. 이렇게 이거면 다 끝. FDA에서 검증을 해준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FDA도 제약회사가 어느 정도 점령을 하고 있고 FDA 승인을 믿는 저는 모르는 거.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맞구나 라는 걸 굉장히 느꼈던 페이지였어요. 그리고 27페이지에 이 장의 마무리. 제약회사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다. 결국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하겠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28페이지에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 사실 저도 음식이 병을 치료해? 음식이 병을 낫게? 라는 주의자였는데, 이 PM 사업하면서 관련된 책 읽고 영양학적인 책들 읽으면서, 영양이 가장 중요하고 영양학적으로 뭐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PM이 위대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페이지에서도 같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처방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은연중에 궁금해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돈이 되지 않아서 의료도 산업이고 제약회사도 산업인데 이 산업들은 결국 추구하는 건 돈인데 돈이 되지 않으니까 미네랄 비타민 이런 영양학적인 를 처방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32페이지. 여기서는 저도 항상 궁금했던 왜 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약회사는 그렇다 치고 의사들은 왜 약만 고집을 할까? 저도 이게 항상 궁금을 했는데 의사들을 교육하는 게 제약회사고 그 밑에 줄에 의대를 후원하는 것도 제약회사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맨 밑에서 네 번째 제약회사의 화학약물을 사용해 증상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대중요법으로 수많은 의학 중 한 가지 패러다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줄에 의과대학 수련 과정 중 영양학에 대해 저는 몇 시간을 배울까? 한두 시간? 심하면 0시간에 불과하다. 결국 의사도 영양학에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래서 저 그럼 무슨 비타민 먹을까요? 의사한테 물어봤을 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하는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35페이지 현대의학의 정체성, 문제 해결이 아닌 증상 완화. 이게 병원을 다니면서 가장 늘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왜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지? 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서 받는 이 현대의학이라는 거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재, 현상의 완화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35페이지 의사가 제일 잘 알고 있겠지. 과학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36페이지에 한 번 더 짚어주는데 대증요법의 유일한 목적은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당뇨나 고혈압의 근본적 완치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 음식과 생활 습관이 원인이 있는데 병원에선 이를 전혀 치료로 여겨주지 않는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의사의 역할도 치유하는 치료자가 아니라 질병의 증상만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저는 이 부분들이 되게 뇌리에 박히는 일들이었거든요. 결국 의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만 완화를 해준다. 왜? 39페이지의 중간에 보면은
왜?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보는 치료나 약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뭐 두통이 없어지는 것. 당장 무릎이 아픈 통증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만 바라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제약이 의학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대의학은 생약이나 식품을 비과학적이라 여겨 더 이상 저들떠보지 않게 되고 일반인들도 그런 사상을 따르게 되었다. 지금 이게 딱 현재 우리들의 상황이 아닐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장을 넘겼는데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기능의학이다라고 해서 아, 참 다행이다. 다행이고 이 기능의학에 맞는 게 과연 우리 PM 아닐까? 제가 여기 기능의학을 알기 전까지 아, 그럼 나는 이거 영양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영양학 관련된 전문 공부를 해서 PM 같이 이렇게 막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딜딱 넘겼는데 기능의학이 탄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의사들이 그래도 깨어져 있는 의사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제가 읽었어요. 또 43페이지, 45페이지에서 약물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약물에만 의존하면서 비타민 제품에 대해선 겨우 과다 복용할 거고 간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다. 한약도 간에 안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양약이 훨씬 더 간에 안 좋죠. 그 이 기능의학이라는 거는 47페이지에 음식,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것들이다. 음식을 잘 가려 먹었을 때 통증이 덜하다는 사실, 잠을 잘 잤을 때 통증이 감소하다는 사실을 환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통해 깨닫는다면 병에 접근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 부분이 우리가 PM을 지금 루틴으로 먹고 PM을 먹으면서 잘 먹을 때 내 몸, 잘 먹지 않았을 때 내 몸 상태. 요런 관점이 지금 이 기능의학의 중심이랑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 기능의학이라는 거는 48페이지에 문제의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을 찾아 인체 스스로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생리적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의학이다. 이 기능의학에 너무나도 잘 맞는 게 바로 PM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밑으로 쭉 읽어 내려갔는데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몸이 해가 되는 것을 빼내라. 이거 저희 PM이 모토 아닌가요? PM 3종에서 항상 말하는 태우고, 비우고, 뭐였죠? 응, 맞아요.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바로 PM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잘 맞는다. 이 트렌드, 뚫고 비우고 태우고, 감사합니다. 요게 저희 PM과 너무나도 잘 맞는 게 아닌가. 나는 되게 약간 뿌듯해 하면서 이쪽 페이지를 쭉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이 기능의학의 다섯 가지 기본 철학, 모든 환자가 다르다는 것. 두 번째, 기능의학도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의학이다. 저희 PM도 굉장히 과학적인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몸의 지적 능력과 스스로를 규제하는 통제력을 믿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노화 질환을 예방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우리 PM이 하는 일들이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되게 아무튼 자부심도 느끼고 역시 난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병원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의사를 굉장히 신뢰하던 사람으로서 그래도 항상 근데 왜 아픈 거지? 근데 이거는 어디서 시작된 거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병을 다시 안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왜 그런 거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던 게 이 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50페이지는 맨 밑에 보면은 하버드, 예일, 우리가 항상 신뢰하는 학벌 좋은 학교. 하버드, 예일, 다트머스 등 26개 유명 의과대학에서도 기능의학 수료과정을 현재는 채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썼는데 현재의 트렌드가 향하는 곳에 PM이 있다. 이게 제 이 일장의 마무리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혜선 사장님.
참고로 우리 한혜선 사장님은 사업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요. 그죠? 우리 한혜선 사장님 이제 정말 이 PM 비기너신데 어 나는 놀랬어요. 그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니까 빼지도 않으셔.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뭐 할게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처음서부터 찬찬하게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우리 한혜선 사장님도 의사를 좋아하고 병원에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패러다임, 이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PM 사업을 하면서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우리가 지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 환자혁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그,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수준을 높일 때 우리가 사업을 전달할 때 영향력이 더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그 병원에서 약 먹으면 안 돼, 그거. 약은 독이야. 그냥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 보통 그래요.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니까, 아, 약은 독이야,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뭐, 이, 이 책을 읽어서 알기는 하는데, 이걸 갖다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이, 그 의사 다 도둑놈들이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단락단락을 갖다가 우리가 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야, 너 미국에서 하루에 의료 과실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무려 700명이 넘어. 야, 비행기 한 대 추락해갖고 다 죽으면 난리 버거지가 나는데 하루에 700명씩 의료 사고로 죽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는 킬이란 단어를 써, 죽인다는 단어를 써. 의사가 처방을 잘못하거나 처방을 해준 약을 갖다가 용량을 잘못 간호사들이 주사를 해서 사람이 죽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제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좋으면 왜 병원에서 안 팔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야, 그러면 PM이 그렇게 좋으면은 그거 왜 병원에서 안 파냐? 야, 그거 우리끼리니까. 그거 먹으면 뭐 만병통치약인데 네 말에 따르면은 야, 그거 진짜 만병통치약인데 그러면 병원에는 왜 가냐? 그럼 왜 병원에서는 왜 안 팔어? 약국에서 팔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러면은 그럴 때에 병원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처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승전결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은 소비자들이 납득을 하잖아요, 납득. 비타민과 미네랄은 자연물질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해. 그래서 돈이 되질 않아. 그래서 병원에서 팔지 않고 약국에서 팔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조금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장착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의학의 정체성,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설명을 또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 아닌 증상 완화잖아요. 우리가 증상에만 현대의학은 증상만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뒤에 암에 관해서도 나오는데 암은 암은 그냥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증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현대의학에서는 암세포가 나오면 암세포 그냥 제거만 하잖아. 그 사람이 그동안의 스트레스, 무엇을 먹었으며 생활 패턴은 어땠으며 수면의 질은 어땠으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크하지 않잖아요. 현대의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건강 관련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상 플랜 풀듯이 이런 것도 잘 풀어나가면은 이 양날의 칼 딱 들고 쌍검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는 예, 준비되셨나요? 우리 신성진 사장님. 신성진 사장님,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해제 요청 제가 해드렸고, 음소거, 예. 네, 안녕하세요. 바로 진행할까요, 사장님? 어, 사장님이 음소거 내셨는데 바로 진행할까요? 아, 예, 예,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성진입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김연경 사장님이십니다. 아, 저에게도 여의도에 제가 앉아있을 때 오셨는데요. 너무 어려운 장을 주셔갖고 제가 한참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챕터마다 조금 정리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차 소견에 대해서 제가 맡은 챕터고요. 음, 우선은 이제 당뇨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꺼운 챕터를 읽으면서 그래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부분들이 훨씬 많아갖고 한참을 정독을 하면서 봤고요. 우선 당뇨병은 당뇨병과 혈당을 동일시하는데 혈당은 당뇨의 증상일 뿐이라고 하고 당뇨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당뇨 치료는 혈당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당뇨병을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혈당을 낮춘다고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어 병은 더 악화시킬 뿐인 거죠. 그래서 당뇨를 계산하려면 인슐린 저항을 낮추고 혈중 인슐린 농도를 정상화하면 되는데 당뇨는 철저히 식습관병이라 식습관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승전 PM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그래서 증상에 불과한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이 고혈압 챕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할머니들은 뇌 쪽으로 피가 공급되기까지 160 정도 혈압이 있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80, 120 수치만을 절대적으로 보고 혈압을 억지로 낮춰서 뇌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치매가 늘었다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개선 방법으로 적절한 소금 섭취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병원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실 130만 돼도 혈압약을 주거든요. 근데 정말 이 장을 읽고 할머니들은 필요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정상이 아니라고 혈압약을 주는 이 의료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이완기 고혈압이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고혈압을 약을 먹으라고 그랬을 때 저는 안 먹고 그때 이제 PM을 만나서 해다방을 딱 한 번 하고 제가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PM을 만나서 그러니까 조금 제대로 알고 내 몸을 제대로 고칠 수 있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쓸 수 있었던 걸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이제 콜레스테롤 질병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생존의 필수품. 이거 진짜 제일 재밌게 봤던 챕터인데요. 뇌의 90%가 콜레스테롤, 세포막, 신경막의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이고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오해 첫 번째는요, 해롭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먹지 말아야 된다인데요. 실제로 이 콜레스테롤은 저희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은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약인데요. 이거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소비자분들 만나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 약이 이 스타틴 약인데요. 이 스타틴 약을 복용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콜레스테롤로 인한 심장마비 예방도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간에서는 또 심장에 좋은 영양인 코큐텐까지 합성을 하는데 이 스타틴 약이 코큐텐의 합성까지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결국엔 심장을 위해서 먹지만 심장을 막는, 그러니까 방해하는 그런 약들의 이제 작용인 거죠. 그래서 심장 건강을 위해 어쨌든 저희가 먹는 것들이 이런 약들이 저희 심장을 방해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뇌의 90%가 콜레스테롤인데 이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추니까 치매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앞에 고혈압 처방과 함께 이미 콜레스테롤 처방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치매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약들이 결국엔 치매를 이제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현대인들이 이런 무분별한 양약 사용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병들을 더 2차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또 부족한 경우에 근육, 신경통, 발기부전 등이 나타나는데 치매, 근육, 신경통, 발기부전 등을 현대의학에서는 다 그냥 노화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 이 콜레스테롤 부족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피가 맑지 않을수록 혈관 내벽이 자극을 받아서 상처와 염증이 증가하는데 이 상처를 고치는 게 결국은 바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려고 출동한 소방차라고 표현을 했는데 약을 써서 이 불난 원인 자체를 없애지 않고 불을 끌어온 소방차 자체를 치워버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은 그대로 남아있고 덜 활활 타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제가 액티와 리스토를 통해서 피를 맑게 해주고 그리고 혈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서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불난 원인 자체가 없어져서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굉장히 그 소방차 이론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차를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불을 끈다, 결국에. 그래서 결국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체내 염증 반응을 낮추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PM의 제품력을 더 한 번 진하게 느끼는 챕터였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심장마비, 심근경색. 어, 제가 이거는 정리를 안 했네요. 그래서 190페이지에 보면 이제 허리 디스크와 퇴행성 관절염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관절염, 오십견 등 통증의 원인은 예외가 없이 염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요. 특히 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염증을 일으키는 설탕과 탄수화물을 제한할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란 현장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명현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안 드셔야 될 거를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서는 PM 효과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프다면서 소염제를 먹으며 뒤에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골라 먹으며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혹은 약 효과가 없다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도 근육 긴장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며 염증을 낮추는 식이유황, 오메가3, 커큐민과 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길초근, 식이초, 마그네슘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리스토레이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페이지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소제목이 증상만 완화하는 대표적 실제 사례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줄에 식사 후 속쓰림이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위치료는 위산을 중화시키고 묽게 만들거나 분비를 막는 데에만 집중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급한 불 얘기가 나오는데요. 급한 불은 끄지만 근본 처방이 아닙니다. 위산이 나오는 강한 산성 환경에서 흡수되는 영양소들이 다 바로 이제 대표 영양소가 칼슘인데요. 반대로 위산을 분비하려면 이 칼슘이 필요한데 칼슘이 부족하면 위액이 오히려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위액은 음식이 들어가면서 위벽이 늘어나며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호르몬이 신호를 주어서 위에서 염산과 펩시노젠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요. 이 펩시노제는 염산에 의해 펩신이라는 소화 요소로 활성화가 돼서 단백질의 소화를 돕습니다.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위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음식을 소화하려면 위액 분비만 아니라 관략근이 닫혀야 하는데 이게 위에서 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관략근이 닫히지 않는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칼슘 아니 네, 칼슘이 부족하게 돼서 이런 악순환들이 초래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위산을 묽게 만드는 처방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산을 촉진하는 게 비타민 B, 마그네슘, 아연, 칼슘 등을 섭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난히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은 이 칼슘 흡수를 하는 대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촉진돼서 속이 많이 쓰리시잖아요. 저도 한 4개월 정도 쓰렸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식도를 느슨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커피, 담배, 라면, 인스턴트, 가공식품 등이라고 썼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먹으면서 처음에 이런 제품들을 먹으면서 쓰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명확히 얘기를 해주시고 잘 이런 것들도 넘어갈 수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것들을 이 챕터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안 좋은 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이제 갑상선이요. 이 갑상선은 과잉 진료의 대표적인 비극이라고 써 있는데요. 해다방 필수 답변. 네, 맞아요. 진짜 해다방 할 때 정말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도 제가 정말로 5개월 정도를 속이 쓰려서 사장님 매일 쓰려요. 이거 진짜 맞나요? 라고 맨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 장을 읽고 제가 정말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안 좋은 것도 먹었구나. 네, 그리고 갑상선이요. 갑상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인체 대사 과정을 촉진하여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시켜주고 다른 호르몬들은 특히 신체 한 부위만 작용을 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몸 전체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열을 발생시켜주고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태아 및 신생아의 뇌와 뼈의 성장, 발육 등을 촉진시켜 줍니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면 저희가 저하증이라고 부르고요. 많으면은 항진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저하증 환자가 항진증 환자보다 10배가 많고요. 증상으로는 피곤하고 몸이 붓고 살이 쪄요. 그래서 사실 중년기 이후에는 이게 아주 일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저하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걸 보고 항상 나 저하였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항진증은요. 안구 돌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중 감소가 와요. 계속 항진이 돌아가다 보니까 몸이요. 그리고 식욕 부진이 오고 무기력, 근력 감퇴 등이 있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가장 큰 원인은 요오드, 즉 아이오딘 결핍과 셀레늄 결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원인은 불온 화물 섭취 증가라고 써 있는데요. 이 불온 화물이 주로
에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식빵들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요오드 대신에 식빵에 브롬화물이라는 성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브롬화물이 정말 갑상선에는 필요한 이 요오드를 밀어내는 성분이래요. 그래서 이 브롬화물 때문에 갑상선에 혹이 많이 생기시기도 시작했고 이런 위험성을 증가를 시킨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서 칼로린 증가와 불소 증가도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읽다가 재밌었던 포인트가요. 저희 아리수 혹시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제 수돗물 먹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수돗물을 아이들이 이제 먹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딱 이 챕터를 보고 아리수에 불소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찾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불소가 극소량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소가 실제로 갑상선의 기능을 저하를 시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싸우고 투쟁해서 2018년 정도인가 그 수치를 낮췄다고 합니다. 근데도 아직도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아리수를 먹으라고 종용을 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물을 많이 쌓아 보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원인들이 있는데 이 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에는 보통 갑상선 호르몬 약을 처방을 받는데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많이 주는 약으로 신지로이드, 레보티록신, 레복실 등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주로 T4 호르몬을 이제 만드는 그 합성 호르몬이 주성분입니다. 근데 이 T4 호르몬제를 먹은 후에는 체내에서 다시 T3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얘는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대부분 환자들은요, 그 T3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네, 네. 제가 카메라 켜진 건 아니죠. 네. T3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생체 이용률이 대체로 이 T3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그 양약의 그 생체 이용률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효과가 없다 생각을 하고 약의 용량을 늘려요. 보통 병원에서는. 근데 이거 문제는 호르몬 부족이 아니라 전환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데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호르몬을 T4에서 T3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고 합니다.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잠시만, 이 페이지가요, 2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12페이지로 완전히 줄을 쭉쭉쭉 긋고 설명을 했는데, 이 212페이지에 이걸 읽다가 저희 신랑이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 신랑이 갑상선 양을요, 최근에 엄청 늘렸어요. 그게 이제 계속 호르몬 수치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늘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영양소 부족 때문에 신랑이 이게 전환이 되지 않았구나를 제가 늘리면서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오늘 정말 신랑한테 리스토레이트 정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젠 더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리스토레이트에도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갑상선에 필요한 요오드가 어느 제품에 가장 많이 있나 제가 오늘 본사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오드 칼륨 성분으로 들어있는 거는 프로쉐이프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해조 추출 성분으로는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갤링피, 제너레이션 50 플러스, 오메가3 듀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안 좋으신 분들은 다 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로결석, 재발의 아이콘. 요로결석은 저희 애 낳는 것보다 아프다고 하는데 한 번 걸리신 분들은 희한하게 재발도 많이 하죠. 이게 바로 이유가 뭐냐면 뼈에서 나온 칼슘이 다시 뼈로 돌아가지 못하고 신장이나 요로 같은 좁은 통로에 쌓여서 결석이 되는 건데요. 이게 다시 뼈로 돌아가려면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같은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결국 칼슘이 돌아다니다가 모여서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뼈에 칼슘이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많은 분들이 혈액을 검사하면 칼슘 수치가 높게 나오고 오히려 칼슘제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결석이 있는 분들은 칼슘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참고하면 되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우울증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항생제 다음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게 우울증 약이라고 합니다.
해서 이게 항생제 다음으로 많이 처방된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처방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우울증 약은 실제로 플라시보 효과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너무 큰데 이게 또 무서운 건 뭐냐면은 우울증이 보이지 않는 그 나와의 적과의 싸워야 되는 건데 우울증 환자의 실제로 10에서 15%가 갑상선 호르몬 저하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코티졸 호르몬이나 DHEA 같은 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은요, 실제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화학물질이 이 영양 결핍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어, 이 장에 보면은 중간에 잠시만요. 227페이지에 보면은 트클로로에틸렌이라는 성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접하는 화학물질인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 캅하고 벽지 등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접착제고 복사기 그리고 우리 그 화이트 수정펜 있죠. 그리고 광택제, 왁스, 풀, 접착제 등에 있는데 이 트라이클로로에틸렌에 민감한 사람들은 과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멍한 느낌, 어지러운 느낌을 경험할 수 있고 집중력 장애나 우울감을 경험한대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 진행이 안 돼서 나는 바보인가 ADHD인가 왜 이 책이 읽혀지지가 않아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 맞아요. 새집증후군이었어요. 제가 새 집으로 이사 온 지가 그래도 꽤 됐는데 1년 전에 이 방에 방음 장치를 하면서 접착제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멍했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이사하신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계속 머리가 멍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새집증후군이었고요. 또 아는 분은 새 집에 이사 가시자마자 4년 동안 몸이 아팠고 또 다른 분은 이사 가고 나서 새 집에서 수술을 3번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독소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해당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장이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내외 독소를 다 배출을 시켜주고 어쨌든 이런 독소들이 나가서 해당을 할 때 저희가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제가 사실 이거를 느꼈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예, 그쵸. 우울증 환자들도 진짜로 해다방을, 이래서 시켜야 되겠다를 느끼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차 소견장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현직 의사들이 지금 현직 의료진에 대한 약간 뒷담화 같은 느낌이었고, 제약회사 영업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오마카세 가게를 운영했을 때도 제약회사 영업을 굉장히 많이 와서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도 다 이제 그런 자기네들의 그 이익관계에 의해서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알아야 나의 건강 주권을 나한테 가져올 수 있구나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장을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신성민 사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너무 좋았고, 저는 오늘 우리 임 박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제2의 신 박사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임병현 그룹장님이 이렇게 신성진 사장님 발표를 쭉 하는데 그 흐뭇한 그 엄마 미소, 막 그 눈빛, 우리 해강그룹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환자 혁명을 갖다가 리딩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임병현 그룹장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다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한 거 다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들의 로열티가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 여기 써 있잖아. 의과대학 수련 10년 중 영양학에 대해서 몇 시간을 배울까? 보통 1시간, 많으면 2시간, 심하면 빵 시간에 불과하다. 의대에서는 의약품의 용량, 투여 방법, 독성학, 효능, 부작용, 대처법 등을 배우지 자연물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의 양리작용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라는 그 네이밍 하나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께서 어? 그 보험을 하시는데 닥터의 계약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닥터의 그 보험 계약 때문에 가서
그 보험 계약을 다 한 다음에 PM을 드셔보셔라 하면서 PM을 꺼냈더니 이제 그 우리 보험 설계사 우리 그분하고 그 닥터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관계였었나 봐요. 친하고 오라 잘 보였다 너. 도대체 PM이 뭔데 너도 또 PM을 얘기하느냐. 환자들이 PM을 들고 와서 그렇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오죽하면은 막 PM을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병원에서도 뭐 처방도 하고 막 이런다고 뭐 많이 SNS에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문외하면은 영양학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공부하지 않은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그 의사가 뭘 아냐고.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책에서도 나와요. 의사들은 영양학에 대해서 모른다. 공부하지 않, 배울 기회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좀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그 요로 같은 그 요로 재발해야 할 그 요로 결석 이런 장 같은 경우에 조금만 신경 써서 이렇게 좀, 어? 좀 쫙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딱 되면은 소비자가 나에 대한 신뢰가 확 올라갈 거라고 는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 파트 모시겠습니다. 준비된 게스트 음소거 부탁드릴게,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사장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늦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준비한 거 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비만하고 암 챕터를 준비를 했는데,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 해당그룹의 해다방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를 물론 공부를 하시고 만들었긴 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해다방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이 사장님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제가 또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233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단기간의 일정을 잡고 연례 행사처럼 캠페인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하는데, 이게 다이어트의 개념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는,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되는 것. 이렇게 다이어트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근데 그러면 몸이 정상화가 되려고 하면은, 235페이지에 우리의 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다. 결국에는 그게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다. 그래서 이 몸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필요로 하면은 몸에 이제 뇌에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신호로 보낸다고 해요. 몸에 이렇게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필요할 때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비타민 B가 부족해도 배고픈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공급해달라는 신호인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공급을 해주지 않고 쓸데없는 칼로리만 제공을 해준다. 저도 사실 PM을 접하기 전까지는 이제 식사 습관이 굉장히 불규칙하다 보니까 뭐가 배고프고 좀 허기지고 하면 늘 그냥 초콜릿, 단 거, 막 젤리 이런 거 그냥 주워 먹으면서 이거를 나에게 당 보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내가 영양이 부족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영양을 보충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빙자한 어떤 그런 물질들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또 배고프다는 신호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비만 환자들은 영양 결핍 환자들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증가는 우리가 이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로. 남자분들은 잘 공감을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나는 물만 먹었는데도 살이 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젊었을 때는 사실은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먹은 것들이 잘 대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살이 잘 찌지 않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사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건데요. 이게 비만이 23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비만은 칼로리를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이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영양 부족이다. 결국에 이것도 결핍의 결과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이 효과적인 거고, 그리고 238페이지에 수면 부족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호르몬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다방을 할 때도 막 10시만 되면은 자라고 막 하잖아요. 문 닫아버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양 부족인데 그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칼로리들은 모두 지방으로 쌓인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너무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 PM을 처음에 먹고 3종만 먹었는데 다이어트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 좋은 영양소가 몸에 잘 들어오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 한 달 동안에 막 4, 5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그 영양소가 들어가서 이 몸에 축적되는 지방들을 다 내보내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뭐 단식이나 저칼로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점검부터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39페이지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칼로리를 되게 집중을 하잖아요. 칼로리 막 계산해서 먹고 근데 그게 되게 무의미하다. 사실은 칼로리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호르몬이 컨트롤이 안 되면 살을 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잠, 스트레스, 그다음에 음식, 그리고 운동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호르몬을 극복하고 관리를 할까? 이게 340페이지에 보면은 내분비 계통이 자율신경계여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호르몬 관리를 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다만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서 호르몬 분비와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살에 관련된 호르몬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5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디포넥틴하고 그렐린, 그리고 렙틴, 인슐린, 코르티솔 이렇게 5가지 호르몬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 아디포넥틴은 체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쓰라고 명령을 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혈중에 이 아디포넥틴 농도가 높을수록 날씬하고 살찐 사람들은 이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 아디포넥틴을 그럼 늘리면 되잖아요. 체지방을 잘 태워주는 호르몬이니까. 그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리스토레이트를 그렇게 먹고 자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잘 부종이 잘 빠지고 물론 이제 염증도 배출을 하고 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런 호르몬의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PM 제품에서는 마그네슘이 또 들어있는 제품이 있는데 피트니스 드링크에도 마그네슘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토레이트랑 피트니스 드링크를 잘 마셔주시면 이 호르몬을 잘 관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이 그렐린. 이거는 이제 공복 호르몬이라고 하고 악당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막 야식 땡기고 그다음에 어떤 음식이 하나 꽂히면 계속 먹게 되고 막 이렇게 음식 중독이 오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을 낮추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잠을 잘 자주는 건데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아침에 카페인이나 에너지 드링크로 시작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우리 PM3종을 먹고 제일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커피 끊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렐린 호르몬과 반대되는 호르몬이 렙틴인데 이게 식욕 억제 호르몬인데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 이거를 만약에 먹거나 주사로 이렇게 주입을 해주면 혹시 식욕 억제가 일어나지 않는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이게 호르몬의 그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렙틴 수용체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는 렙틴 호르몬 양을 늘릴 수는 없는데, 반대로 그 렙틴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키는 거를 조절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공식품에 있는 액상과당을 먹으면 이 렙틴 호르몬의 분비가 저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공식품에 있는 액상과당을 먹지 않으면 사실은 식욕 억제 이 호르몬이 잘 정상적으로 잘 그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사실은 그 액상과당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과채 주스 같은 거 이렇게 시중에 판매하는 거 잘 안 먹이고 PM 주스로 맛 없다고 해도 억지로 젤 주스 많이 타서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렙틴 호르몬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인슐린이 이제 살이 찌고 빠지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인슐린 호르몬이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이 문제인데 이 인슐린 저항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도 242페이지에 보면은 굶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인슐린 저항을 되돌릴 수 있다. 근데 우리 해다방 프로그램이 3일 동안 비우기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진짜 그냥 괜히 비우기를 하는 게 아니다. 너무 천재적으로 잘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그런데 이게 PM이니까 가능하다. 왜냐면, 만약에 그냥 무턱대고 굶으면 오히려 그 그렐린 호르몬이 막 증가가 되니까 그냥 굶어버리면 그렐린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살이 더 찌게 되는데 좋은 영양소는 잘 들어가면서 이제 내 몸을 비워주는 이런 해다방 프로그램이 너무 이거는 PM밖에 할 수 없다. 해강그룹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고, 마지막으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거는 이제 나쁜 스트레스거든요. 이 코르티솔이 증가를 하면은 식욕도 증가를 하는데, 그래서 막 먹는 걸로 막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호르몬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코르티솔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243페이지에 있어요. 근육을 파괴한다. 근육이 파괴되면 지방 대비 근육량이 낮아져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기초대사량 저하로 또 살이 찌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코르티솔은 유난히 복부 지방을 증가시킨다. 이게 배에 살이 많이 찌게 되는데 또 반대로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또 코르티솔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코르티솔 또 조절하는 방법이 운동 그리고 복식호흡과 명상이다. 네, 저는 이 명상을 따로 막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하지는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고개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일기를 쓰잖아요. 그때 이제 아침에 그냥 감사일기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내가 감사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도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아까 그 가공식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24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음식이 이렇게 되게 맛있는 것, 입에 맛이 있으니까 중독이 돼서 굉장히 뭐 먹게 되는데 이게 가공식품이 우리를 살찌우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대사도 떨어뜨린다. 그리고 여기에는 발암성 가득한 식품 첨가물도 잔뜩 들어있다. 근데 이게 20대 초반의 경우에는 가공식품을 먹으면서도 그럭저럭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40대 후반만 들어서도 사실은 이제 대사증후군이 거의 대부분 있고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공식품을 먹으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살도 안 빠지고 당뇨나 고혈압도 당연히 개선될 수가 없다. 그래서 24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는데 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고 혈관 질환, 당뇨, 고도비만 등이 있는 환자들이라도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만큼 안전하다. 근데 여기에 딱 맞는 게 우리 PM의 자연식품이죠. 자연도 그 유기농으로 다 자연식품을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47페이지는 다이어트에 관한 네 가지 잘못된 속설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248페이지에, 칼로리를 뭐 이렇게 좋은 칼로리, 나쁜 칼로리가 있는데, 결국에는 음식의 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질 좋은 칼로리는 자연식품에서 취하는 것이 좋다. 24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다양하고 선명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 유기농에서 오는 좋은 탄수화물 등이 그것이다. 파워 칵테일이 생각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속설 중에 두 번째가 이제 비만이 유전이다. 엄마가 뚱뚱하면 나도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비만에 관련된 유전자가 32가지가 있는데 실제 환자들을 보면은 그 유전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9%에 불과하다. 그래서 음식으로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식습관으로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비만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으로 모든 걸 이제 이길 수 있냐? 결국에는 체중 감량 면에서 봤을 때 운동만으로는 무리고 운동과 함께 건강한 단백질, 지방, 채소가 풍부한 건강 식단이 필수이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대한 속설도 지방이 막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무지방, 저지방 이런 거 막 닭가슴살도 날개 빼고 막 이런 게 이제 엄청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지방이 오히려 살을 빼준다. 그래서 지방 섭취는 대사를 높이고 반대로 당분 탄수화물은 대사를 떨어뜨린다. 좋은 지방은 염증 반응을 낮추는 반면 탄수화물은 염증 반응을 높인다. 그래서 이런 이 내용으로 사실은 이제 해다방 상담해 줄 때도 사실 더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곁들여 설명을 하기가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말씀드린 대로 해다방이 너무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암 챕터인데요. 저는 이제 이 암 챕터를 읽으면서 진짜 물론 이 책 전체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내가 모르면 정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제약 산업의 현실에서 이 모를수록 그냥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공부가 되는 시간이 됐는데요. 일단 우리가 암 진단을 받을 때 환자가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행동. 이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을 진단을 받게 될 때가 뭐 이렇게 총각을 다투는 응급실의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보통은 만성질환이고 대사질환으로 이렇게 암이 이렇게 진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시간을 두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체질이 제각각이고 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르고 같은 암이라고 해도 암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데 근대 병원 치료는 획일화되어 있고 이를 표준 치료라고 부른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규정한 암 표준 치료는 254페이지에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과연 이 암의 표준 치료가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그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나온 통계에 보면은 하루에 4,620명이 암에 걸리고 1,644명이 암으로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9.11 테러 당시에 아까 그 비행기 추락 얘기도 했지만 그 9.11 테러 당시에 그 센터 빌딩에서 2,996명이 그날 죽었거든요. 근데 암은 하루에 1,644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일 전쟁 같은 피해를 입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암은 올바른 정보와 환경 오염, 먹거리 규제로 암 환자 수를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왜냐면 돈 때문에. 그 예방보다는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읽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1970년대에 이미 개발이 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다 뽑고도 남았는데도
아직도 약값이 떨어질 줄을 모르죠. 그냥 오히려 더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암은 위중한 병이고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매달리기 때문에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회사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의 수는 줄이지 못하고 병원과 제약회사는 계속 그 치료비를 벌어들이는 구조, 이 패러다임이 그냥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고 그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 암 생존율의 비밀 255페이지에 암 생존율의 비밀 파트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도 암 생존율을 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퍼센티지의 숫자만큼 사람이 산다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256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그 미국에서 유방암 생존율을 검색을 해보면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거의 90% 가까이 나온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고 희망에 찬 숫자인데 일반 사람들이면 저처럼 이게 만약에 90%다 그러면 100명 중에 90명은 안 죽고 산다라고 이거를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수치 자체가 절대 그 생존율이 아니라 비교 생존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암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랑 그 같은 연령대에 그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죽는 숫자. 그러니까 사람은 죽잖아요, 누구나. 뭐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뭐 갑자기 미국이니까 뭐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여기 다른 병으로 죽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의 비율로 상대의 생존율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트릭인 거죠. 이거를 막 꽈서. 근데 여기 책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257페이지에 누가 이런 식으로 비교 생존율을 복잡한 개념을 만들어냈냐. 결국에는 그 258페이지에 치료 효과가 좋아 보이고 뭔가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일 뿐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인 거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 생존율이 아닌 절대 생존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 절대 생존율로 보면은 숫자가 훨씬 비관적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에 현대의학이 하고 있는 이 암 표준 치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를 얘기를 한다. 그동안 아무런 개선이 된 게 없다라는 거를 의미를 한다. 결국에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막 파산은 맞지만 개선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뒤에 5년 생존율은 260페이지에 보면 5년 생존율을 그 잡는 통계도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5년을 넘기고 그 다음날 죽어도 그럼 그냥 5년 생존율 통계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착각을 일으키도록 된 마케팅에 불과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이 환자들을 고객들에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마케팅 툴에 불과하다. 그리고 항암제 유통 구조를 보면요. 261페이지, 262페이지. 우리가 병원에서는 의사가 약을 처방하라고 약은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의사가 약을 통해서 어떤 이윤을 남기고 하는 게 없는데, 항암제만 암 전문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항암제를 팔면 팔수록 병원과 의사가 이익을 얻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암 전문의가 이제 항암제를 이렇게 처방을 하고 그걸 보험회사가 이렇게 또 일부 삭감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주면 그거를 종합병원하고 암 전문의가 반반씩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가 262페이지 밑에서 한 7번째 줄 정도를 보면은 환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의사의 양심밖에 없다. 너무 씁쓸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이게 이런 구조 때문에 암 치료의 어떤 본질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는 돈을 벌 수가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병원에서. 그래서 이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패러다임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항암제가 1세대가 독성 항암제, 2세대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화학 항암제가 나왔던 그 역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미국의 그 군함에 이 겨자가스를 잔뜩 싣고 있었는데 그걸 독일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그 가스에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감소가 되는 게 발견이 되면서 백혈병 환자 치료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항암제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264페이지 보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효과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화학이 최고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을 사람의 혈액에 주입해서 암과 싸운다는 그 아이디어가 그렇게 무리가 없게 받아들여졌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항암제는 독극물이고 독극물일 뿐만이 아니라 1급 발암 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26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미국에서는 암으로 죽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 대부분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죽는다. 왜냐하면 이미 병든 몸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잘라내고 방사선 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면역 항암제 이름 때문에 사실 되게 긍정적인 측면을 보였지만 이것도 역시 되게 치명적인 그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1회 투여시 3천만 원이고 3개월이면 1억 2천만 원 정도 약값이 드는데 이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에서 이제 이 면역항암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뛰어들어서 면역항암제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그 문제들이 나와요. 심장 발작, 그 치명적 심장 손상의 위험,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은 면역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다하면은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는 그런 과잉 면역 반응인데 이거를 일으키고 또 제1형 당뇨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 사이토카인은.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가 결국에 개발돼서 나온 연구가 막 쏟아져 나온 지 1년 만에 이런 문제가 이제 막 속출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항암제에 의존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되게 좋은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을 잘 넣어서 이 세포가 제대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의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270페이지에 보면 암 치료 순서 병원의 치료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거는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깨끗한 음식과 충분한 영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주가 되고 병원 치료가 오히려 부수적인 치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에 그 예일대 연구 결과를 보면은 271페이지에 그 실제로 자기 성격을 막 이렇게 감정을 표출을 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성격들이 오히려 암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혹시 성격이 막 짜증이 나도 잘 짜증 못 내고 화 못 내고 울지 못하고 이런 분이 계시면 마음껏 감정을 표출을 하시는 것도 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잘 보이는 타입이라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데 저는 PM 사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원래도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PM 사업을 하면서 너무 긍정적으로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매일매일. 그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챕터 암은 저는 제가 암도 아니고 제 주변 가족 중에 암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감사하게도 안 계시지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우리 PM 사업을 하면서 또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예방도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읽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독서 미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집중해서 듣느라고 지금 현재 시각 대체로 보니까 9시 19분이에요. 오늘 세 분 스피커들한테 박수 한번 칠자 쭉 좀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칠자. 예. 자, 세 분 다 행운의 칠 받아가세요.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모두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책을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제 저도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현대인들이 이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암이잖아요. 암이잖아요. 그리고 김지혜 사장님이 마지막에 정리를 참 잘 해주셨는데, 이 이론적으로는 알아,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암에 노출이 돼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안다 하더라도 그 암이 주는 그 압박감 있잖아요. 암이 얼마나 그 두려워요. 그래서 뭐 심리적인 불안감, 압박감 막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안 갈 수도 없고 항암을 하라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항암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썩 효과적이지 않은 것임에도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항암을 받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지금 수순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방의학이 아닐까. 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래잖아요,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폰서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아셨죠?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웃으시고, 많이 웃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다. 그거 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에 있던가? 잠언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말의 열매를 얻느니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많은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PM 사업하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거는 PM 먹잖아요. PM. 여러분 해독혁명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그 뭐 십자와 채소만 삶아 먹어도 몸이 그렇게 좋아진다네. 그거 이렇게 막 줌 내서 먹으면은 뭐 몸이 좋아진대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유기농으로 뭐 56가지 야채 과일 뭐 이게 뭐 동결 건조시켜 가지고 만든 PM을 갖다가 NTC로 그냥 세포로 보내주면은 야, 이건 끝났다. 난 해독혁명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정말 좋은 거 건강식품 먹으면서 또 사업도 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건강 정말 잘 지켜야 돼요. 그 건강할 때는 수십만 가지, 수만 가지의 욕구가 있대요. 하지만 건강을 잃었을 땐 단 한 가지의 욕구, 건강만 찾는데요. 그래서 건강 있을 때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벌써 28일이에요. 28일. 여러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감 개념이 없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 우리 8월 한 달 굉장히 무더웠고, 어, 굉장히 사업하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환경이고, 똑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또 성과를 많이 내시는 분, 성장하시는 분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8월 마감 이제 28일입니다. 마감 정말 신경 쓰십시오. 마감 여러분들의 그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다운라인에 뭐 몇 그 뭐 500포인트만 더하면 SM이야. 뭐 조금만 더하면은 MM이야. 조금만 더하면 매니저야. 어떤 분은 체크 어슈런스 안 맞췄어. 계속 들어가서 보시고 그분들을 갖다가 팔로우 하셔가지고 마감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여러분 9월 첫째 주 화요일 날은 늘 하듯이 어
그룹 미팅입니다. 그룹 미팅. 그래서 시스템 강의가 있어요. 시스템 강의가 있는데 영광스럽게도 또 9월 달 시스템 강의는 접니다. 저. 그래서 시스템 강의 제목이 영원한 자유의 길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원한 자유의 길. 뭐 뚜껑 열면은 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지만은 영원한 자유의 길 들으러 여의도로 모두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각자